안녕하세요.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갈까?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?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순경 연구원이 제시하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숨겨진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우리가 오늘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왜 우리 경제는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끊임없이 늘어나는 부채의 사이클에 갇혀 있는 걸까요?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자,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먼저 현상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부채가 늘어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지난 250년간의 미국 총 부채 데이터인데요.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? 부채가 그냥 경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.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큰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, 더 높은 레벨에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. 그리고 절대로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. 이걸 계단식 상승이라고 부릅니다. 그럼 이 계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. 역사를 보면요. 먼저 전쟁 같은 걸로 국가가 엄청난 빚을 지고 이 빚이 민간으로 슬쩍 넘어갑니다. 그러다 거품이 끼면서 부채가 과도하게 쌓이고 결국 뻥 터지면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막아주는 거죠. 이 4단계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부채 총량을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. 아니 이렇게 뚜렷한 패턴이 있는데 왜 우리가 배우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끝없는 부채 상승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걸까요? 그 한계는 뭘까요? 고정경제학의 아주 유명한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인데요. 쉽게 말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쓴 돈, 예를 들어 노동자 월급 같은 게 결국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니까 경제는 항상 완벽하게 순환한다는 생각이에요. 이 모델 안에서는 사실 빚이 시스템적으로 쌓일 이유가 전혀 없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, 바로 이윤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어떤 기업이 100원을 들여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걸 딱 100원에 팔려고 할까요? 아니죠. 반드시 그 이상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유순경 연구원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. 케인스는 세의 법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대공황의 해법을 제시하는 일반 이론을 썼습니다. 그러나 저는 그 비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진정한 비판은 바로 화폐 이윤의 역설이며 오늘 이 분석에서는 왜 이 문제가 현대 자본주의의 부채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. 우리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 숨어 있는 모순, 바로 화폐 이윤의 역설이 대체 무엇인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본주의에서 기업 활동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죠. 단순히 물건, 커머디티를 만들어 돈, 머니로 바꾸고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. 진짜 목표는 돈, M을 투자해서 처음보다 더 많은 돈, M''을 버는 겁니다. 이윤 추구,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이 순환 그림을 다시 보시죠.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. 만약에 이 경제 시스템 안에 돌고 있는 돈의 총량이 기업들이 처음에 생산 비용으로 지불한 돈,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월급이 전부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기업들이 원하는 그 이윤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이상하죠? 바로 이게 이 분석의 심장, 화폐 이윤의 역설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경제 전체에 돈이 딱 100원밖에 없는데 모든 기업들이 자기가 만든 물건을 다 합쳐서 110원에 팔려고 한다?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. 누군가 이윤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그럼 이상하잖아요? 현실 경제는 분명히 이윤을 만들어내면서 잘 굴러가고 있는데 이 수학적인 불가능성을 어떻게 뛰어넘고 있는 걸까요? 그 비밀이 뭘까요? 바로 여기에 숨겨진 파이프가 등장합니다. 이 막혀있는 순환고리 외부에서 새로운 돈이 경제 시스템 안으로 콸콸 주입되는 거죠. 그 파이프의 정체가 뭐냐? 바로 은행의 신용 창조입니다.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장부에 숫자를 찍어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하지만 이 해결책은 뭐랄까
일종의 악마의 거래 같은 겁니다. 이윤을 내기 위해 신용, 즉 빚을 통해 돈을 끌어와야죠.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빚이 생깁니다. 그리고 그 빚과 이자를 갚으려면 더 많은 이윤,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하겠죠. 그럼 또다시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이런 끊을 수 없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성장이 빚을 먹고 자라는 거죠. 근데 더 위험한 부작용이 있어요.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돈이 꼭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생산적인 곳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오히려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으로 몰려가죠. 결국 이게 자산 거품을 만들고 주기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아주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. 이 끝없이 늘어나는 부채는 단순히 어떤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썼거나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이건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의 설계 자체에 깊숙이 내재된 구조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. 그럼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요? 이 분석은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제안합니다. 민간은행이 이윤을 위해 빚을 통해 돈을 찍어내는 지금의 부채 기반 화폐 시스템에서 벗어나자는 거죠. 그 대안으로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빚을 동반하지 않는 돈, 즉 공공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몽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결국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. 이제 우리는 부채의 위기를 화폐의 위기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.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.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의 진짜 뿌리는 외면한 채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